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를 반치하다간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고령화 정책을 손보지 않을 경우 2060년엔 세계 주요 40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등급, 즉 투자 부적격 등급까지 강등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렇다면 고령화는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령화가 진행되면 기업가 정신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 중 70% 이상이 30대, 40대였다고 합니다.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기업가 정신도 왕성해진다는 얘기죠. 젊은 인구는 소비도 활발한데요.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청년 소득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더더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최근 정부에서는 꾸준히 하락 중인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찾고 또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답은 역시 인구 문제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5월 19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드디어 양효걸 기자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전기 가스 요금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 제가 기다린 건 아니고 계속 미뤄지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쯤 하는 건가? 뭐 결정을 빨리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예상대로 인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2분기 전기 요금이 16일부터 적용되면서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메가줄당 1.04원 올랐고요. 이게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각 가정이 매달 이제 추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평균 뭐 사용량으로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 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2분기가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에는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위도 물러가고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기도 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전기 요금 인상을 이제 체감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더워지고 있어요. 네. 이 5월밖에 안 됐는데 30도를 넘는 지역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제 비가 좀 내려서 식히긴 했지만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상고온으로 고생하는 나라들도 이제 속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한더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전에서 강하게 요금 인상을 주장했던 건 누적된 적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은 2분기 전기 요금을 이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 폭이 한 2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전에 한전이 한 해 한 10조 원 정도, 올해만 한 10조 원 정도 적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7에서 8조 원 정도 적자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자이긴 하지만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도 많잖아요. 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38조 원을 넘었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전력의 전기를 판매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건 맞는데 이 전기를 모두 다 한전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 발전 회사들에게서 이제 전기를 사와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가에 사와서 소매가에 이제 파는 형태인데,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보니까 한전의 킬로와트 시당 전기 구입 단가, 그러니까 전기 떼어오는 도매가가 155원 정도였는데 평균 판매 단가가 120원에 그쳤습니다.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면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잖아요. 네, 적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고요. 지난 1월에는 한전은 전기를 킬로와트 시당 164원에 사왔었는데 147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손해를 봤던 거고요. 이 따라서 이제 팔 때 이득을 얻는 마진 구조가 아니고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다 보니까 계속 이런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도매 가격을 좀 쉽게 말해서 좀 싸게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차피 수요가 한 곳인데 좀 싸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발전 산업이라는 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장치 산업이죠. 그래서 초기에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섣불리 민간업자 중에서는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는데 네.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력 도매 가격 제도라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SMP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간 발전사도 여러 가지 발전 수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예. 발전 단가가 비교적 싼 원전도 있고 석탄 발전도 있고 그러면서 이 발전량이 모자르면 가장 비싼 LNG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전기 도매가를 정산할 때 이 생산했던 모든 전기를 LNG 가격, 가장 비싼 LNG 가격에 맞춰서 정산해 주는 게 바로 이 전력 도매 가격 제도입니다. 일부러 가장 비싸게 생산한 업자에게 맞춰서 가격 단가를 맞추네요. 네, 이것도 참 특이한데 네. 그런데 LNG 가격에 맞춘다 하더라도 LNG 가격도 작년에 치솟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 3-4배씩 LNG 가격이 치솟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쯤에 한전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면서 이 SMP, 그러니까 전력 도매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최대한 줄 수 있는 도매 가격의 최고치를 일단 정해놓은 거고요. 하지만 이걸 시행하게 되니까 민간 발전 회사들은 손해를 보게 된 거고 민간 발전 업계는 애초에 이거 약속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한전 측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돈도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배상액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물론 이 상한제를 실시한 덕에 한전은 수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민간 발전 회사들이 거의 뭐 조 단위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한전의 손실은 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한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영기관에서 네. 그리고 국가 전반의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하는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뭐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LNG 가격은 지금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국내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우리 에너지원은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게 일단 문제고요. 상당수 의존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을 이 장기 계약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장기 계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LNG 국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이제 일본 지역 가격 기준으로 보면 100만 BTU당 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한창 때,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는 거의 7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금에 반영하려면 약간의 시차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이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실제 원가와 연동한다고는 하지만 이 LNG 장기 물량은 거의 한 5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NG는 지난해 가을에 사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 만약에 LNG 가격이 쭉 하향 안정화된다고 해도 그러면 비쌀 때 사오면서 발생한 적자를 그러면 그냥 두느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상당 기간 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LNG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마진 구조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면 한전이 좀 최근에 돈을 좀 많이 빌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채권을 발행하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던 큰형님이 사라지니까 그 다른 기업들의 좀 숨통이 자금 숨통이 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 회사의 채권 발행에도 영향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채 시장 때문이죠. 예, 네. 이 큰형님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네. 채권 시장에도 빨리 영향을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특히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디폴트 문제가 가장 이슈더라고요. 네, 이번 주 내내 미국이 뭐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놓고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네. 실제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뭐 국채를 안 갚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거의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빚이 3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4경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이 마통을 한도까지 다 쓴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더 쓰려고 하니까 한도에 찬 거죠. 그래서 마통 한도를 좀 늘려달라고 의회랑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통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미국 재무부도 곤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타격을 입을까요? 일단은 국내와 해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미국 국내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어지고요. 예. 미국 재무부의 이제 월급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TGA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뭐 그냥 월급 통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쓰는데 필요한 돈을 이 돈이 빠르게 바닥이 나면 우리가 이제 X 데이트라고 부르는 디폴트 사태. 여기 잔고가 0으로 떨어지면 파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번 달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6월 1일부터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죠. 체면만 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하향 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신용 등급은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또 채권 금리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도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같은 돈을 대출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미국 국채 금리가 뛸 수 있고 결국 시장 금리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만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이 해외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미국과 해외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에게도 바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밤사이 미국 증시가 바로 우리나라 또 아침에 증시에 반영이 되듯이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휘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기사들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일단 디폴트는 없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도 G7 회의 참석하기 전에 출국 직전에 협상은 타결될 거다 이렇게 안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꽤 큰 폭으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디폴트까지 가지 않으려고 이번 주 내내 혼란스러웠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좀 저희가 볼 때 고운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네. 항상 벼랑 끝 협상하다가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면 순순히 바이든 정부가 돈 펑펑 쓰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공화당 입장하고 예. 아니 매번 해주다가 왜 이번에만 문제를 삼냐라는 이제 민주당이 격돌하면서 가뜩이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는 증시만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디폴트라든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내부적으로도 또 시끄러웠어요. 네. SG증권발 폭락 사태. 네.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좀 끝나가나 싶었는데 지난달 24일에 8개 종목이 일제 하한가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이게 예. 이 주가 조작 사태랑 연관이 되면서 수사로 넘어갔고 진정 국면이다 싶었는데 지난주 말하고 이번 주 초에 2개 종목이 또 폭락을 거듭하면서 2차 폭락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 더 커졌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이 개별 종목이 크게 떨어진 거는 뭐 아주 특별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폭락을 겪은 DYPNF랑 신대양제지라는 종목이 앞서 폭락을 겪은 8개 종목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점인가요? 유사한 점? 일단 두 종목이 신용 거래가 많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B2 거래가 굉장히 비율이 많다는 거고 유통 주식 수가 또 적다. 그리고 SG증권 등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예. 이 CFD 차액 결제 거래에 의한 폭락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CFD는 직접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증권사가 대신 사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 그 손실하고 이익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인데 이번에는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차 폭락 사태 때 많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신용 거래가 높거나 이런 CFD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지게 됐고 예. 이 CFD를 거래하기 위한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대량의 반대 매매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CFD를 운영한 증권사들은 손실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보면요. 예. CFD로 손실이 나면 일단 거래를 대행했던 그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외국계 증권 회사들이 돈을 일단 갚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 돈을 또 갚은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 돈을 다 회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 원까지 증권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피해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CFD 거래를 하지 않는 증권사를 하더라도 폭락 종목에 신용을 제공했던, 그러니까 해당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증권사들은 이 신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좀 약간 무책임하게 이건 우리가 통계도 모르고 잘 모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금융당국이 좀 개선책을 내놨습니까? 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이제 속칭 리딩방이라고 하죠.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단속하는 전담 조직 꾸리기로 했고요. 그동안 좀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일 이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주가가 한 90% 이상 치솟으면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이게 시세 조정인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조작 사태는 거의 한 2, 3년은 꾸준히 아주 조금씩 시세를 올려왔던 것이라서 감시망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전체 단위를 한 100일에서 반년, 1년으로 좀 확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혐의점이 포착되면 과거 10년치 데이터까지 싹 훑어서 보겠다, 이런 감시 시스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재발은 좀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물가 관련 소식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날 더워진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여름에. 근데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해본 결과로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이 냉면 평균 가격이 11,000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냉면 끊어야겠네요. 냉면도 좀 먹기가 좀 두려운.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제 3%대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외식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배달 음식 수요도 급감했거든요. 요즘 배달 시켜 먹기도 참 불편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음식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배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1년 새 배달앱 사용자가 600만 명 이상 줄었다라는 통계도 나왔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분들의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배달앱에서 월 9,900원의 배달비를 해결할 수 있는 월 구독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몇 번 시켜 먹으면 남는 장사겠다라고 보면서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배달앱 시장이 쪼그라드는,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거 가지고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겠냐,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앙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여쭤보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결국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고용이 위축되고, 그래서 경기를 어찌 보면 침체에 가까운 위축시키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라이더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이 급감하고 많은 가게들도 이 과정에서 수입이 급감하면 결국 또 경기 위축을 걱정해야 될 흐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다 가질 수는 없죠. 물가를 잡게 되면 경기는 포기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망가뜨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경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는, 이걸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떨어뜨리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프리뷰로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리 결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금리 결정은 이번에 어떻게 전망들 하나요? 일단 3연속으로 금리 동결이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는 물가 지수 자체는 3%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외식 물가 등이 이제 체감 물가는 계속 뛰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서울시와 코레일, 또 하반기 전철 요금 또 150원 올린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에너지 가격하고 이런 이제 공공 요금이 오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쉽사리 금리를 또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도 2월과 4월에 이어서 동결할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요즘은 또 이런 예측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가를 올렸던 요인들 중에서 일시적인 요인들인 물가라든가 천연가스 요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긴 꼬리 형태로 물가가 원래 목표 수준인 2%까지 가지 못할 요인인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줄기차게 계속 일어날 텐데 네. 그러면 진짜 원래 목표치인 2%대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네, 뭐 한국은행도 사실 뭐 단기적인 시계라기보다는 중기 시계에서 2% 안팎으로 목표를 타겟팅하고 있지만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지금 가장 불안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 사실 이게 한두 해 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번다는 예. 거는 한 10년, 20년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여기저기 이모저모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죠.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번 G7 정상회의의 당연히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에 대한 뭐 대응과 제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G7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 국가죠. 근데 이 나라들이 국제 질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어떤 결의를 했는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입니다.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이탈리아 얘기했었거든요. 예, 기억합니다. 예, 이탈리아 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중국과 그 1대1로 협약 철회하기로 생각하고 있다더라. 근데 G7 중에 유일한 1대1로 참여국이었는데 예. 이번 회의에 가서 좀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얼굴도 좀 당당하게 들고 뭐 신뢰를 좀 되찾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쳐놓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1대1로 철회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7 정상들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느냐입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요거를 어떻게 요리조리 잘 회피를 해가지고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성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응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G7 공동 성명 초안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의 수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미국이 지난해 4월에 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 업체 중에 알로사라고 있는데 예. 여기 제재를 가하면서 이 가공이 되지 않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서 더? 라는 궁금증이 좀 드는 부분이죠. 정말 러시아는 원소 주기율 표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나 보죠. 예. 도대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나길래 네. G7에서 머리를 맞댈 정도입니까? 이게 러시아가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풍부한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자 수출국인데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모는 사실 뭐 러시아의 원유랑 비교를 하면 예. 뭐 그렇게 큰 그 부분은 아니고 일부에 불과를 한데 지난 2021년에만 다이아몬드 수출로 벌어들인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런 자원을 팔아서 번 돈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방 선진국들이 이런 러시아 재정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계속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광산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다가 파는 그 러시아 회사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알로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업체 중 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국가가 지분 한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국영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작년에 알로사한테 그 수출 금지하는 제재를 미국이 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 원석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예. 다른 나라에 가서 가공 연마되면 이게 그런 다이아몬드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미국에 잘만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채굴이 돼서 시장까지 가는 길에 수십 건의 거래를 거치게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박힌 보석을 뭐 살 때나 그런 보증서에 이거는 뭐 어떤 기술로 깎였고 뭐 등급이 얼마고 내부를 이렇게 돋보기로 스캔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가늠하는 기술이나 뭐 기준은 있는데 예. 이 원석이 어디에서 캔 건지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 보석의 출처를 추적하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런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뭐 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예. 그런 다이아몬드의 수출을 막는 프로세스가 그 KPCS라고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게 있기는 한데 네. 이거는 유통 단위로 추적을 하는 거라서 원산지를 이렇게 세탁을 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가 인도라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인도가 그 바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가서 가공하는 산업이 매우 발달된 나라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가공의 중심지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네.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인도의 가공산업 분야 일자리의 60%를 차지할 정도예요.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인도에서 가공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도 원산지로 바뀌어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러시아 다이아몬드의 원석 수출에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되면 이제 인도 가공산업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직격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제재가 좀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인도의 동참이 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다이아몬드 제재에 반대를 했었고 또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좀 마음의 변화를 겪었던 그 나라거든요. 벨기에는 왜요? 벨기에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과 유통의 거의 무역의 중심지다. 이런 별명이 있는 나라인 만큼 예. 여기도 지금 러시아 다이아 제재가 생기면 거의 한 10,000개 정도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감소를 좀 우려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러시아 다이아가 주로 좀 큰 게 아니라 작은 원석들, 예. 뭐 보석 주변에 장식용으로 쓰는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적이 좀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서 캔 원석이랑 이게 섞어서 혼합 출처로 또 승인을 받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 정상들이 말하는 그 원산지 추적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오히려 한편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좀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번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관련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진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가 결국은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 지난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피치사가 예.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런 뉴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재정 건전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 때문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전체 정부 지출에서 노후 연금으로 나가는 지출 비중이 24%.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금이 전체 정부 지출의 4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GDP 대비 그 비중으로 따져도 13%. 그러니까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이 바닥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개혁해보겠다는 건데 반대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치사가 프랑스는 재정 건전화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용등급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프랑스가 만약에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부터 10년간 GDP의 한 0.5에서 0.8%,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조 원에서 한 30조 원씩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야, 유럽도 고령화가 심각한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적자는 늘수록 그 정부 부채 비중은 당연히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고령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현재 약 20% 수준이래요. 예. 그런데 2050년이 되면 3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그 유럽 중부, 남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 중에서 독일의 고령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디스가 올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독일 노동시장이 이미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개혁 같은 어떤 재정개혁이 없다면 어떤 잠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질 거다. 이런 평가를 한바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지출, 의료 비용 이런 게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느니까 빚도 늘어나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미국, 유럽 같은 이런 선진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 막는다고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S&P가 그 자체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이탈리아와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지금 한 자리 숫자로 금리를 올리면 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죠. 206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서 60%포인트 급증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상당하죠? 그래서 S&P는 이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고령화로 인한 비용을 줄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중에 한 절반이 2060년까지 국가 신용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을 의미하는 정크 등급으로 강등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 3분의 1이 정크 등급이에요. 예. 근데 60년이 되면 절반이 정크 등급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처럼 피치,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요즘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기준이 바로 고령화입니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럽 상황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좀 문제인데요. 피치가 예상한 바로는 205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가 굉장히 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이 최악의 프로필을 가진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요 전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일본, 독일 정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혀가지고 지금 유럽 곳곳에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이런 거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채무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 얘기처럼 불구경하듯이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점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흑해 곡물 협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가까스로 연장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별명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유럽의 빵바구니. 그죠? 흑토라고 불리는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고 또 이 중에서 생산되는 밀로 유럽 식탁에 오르는 빵이 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밀 말고도 옥수수도 있고 콩, 해바라기유 같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세계 최대 수출 품목인데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예. 장악을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배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공급이 막히니까 당연히 가격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거는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극심한 식량난이 생기면서 세계 식량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엔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봐 러시아 우리 좀 협의를 해보자 하고 튀르키예와 함께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4자가 함께하는 흑해 곡물 협정이 맺어져요. 예. 근데 이미 이 협정이 2차례가 연장이 됐고 오늘이 또 만료일이었는데 막판까지 합의가 계속 안 되다가 어제 하루를 앞두고 이제 연장 합의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잘 협정만 체결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전쟁에서 국제사회에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동안 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러시아가 고집을 부린 거죠. 네. 러시아가 지금 서방 국가 중심으로 한 금융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농산물이나 비료 이런 거를 수출을 해도 그걸 돈으로 다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스위프트 안에서 국가 대 국가로 좀 쉽게 송금이 됐는데 러시아는 그런 그 단톡방 같은 그런 방에서 강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 곡물 협정을 빌미로 그러면 우리 다시 껴줘.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어제인 목요일까지는 이거 안 받아주면 신규 선박의 흑해 통과 승인 중단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고요. 원래는 이 협정이 4개월 단위로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는 4개월 그럼 싫어. 그러면 2달만. 60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2달만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연장에 합의가 된 것도 이게 그 튀르키예와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두 국가는 몇 안 남은 러시아 우호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호국들이 러시아의 고집으로 이제 전 세계 곡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예. 결국에는 뭐 중국과 튀르키예 자국 경제로 피해가 이어지게 되면 계속 러시아 편에 서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좀 그래도 우호국들의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서 연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특히 조금 뭐 재밌는 소식은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1차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예. 얻은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28일에 2차 투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있고 지금 리라화 폭락도 있고 물가 상승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식량 위기까지 또 온다. 예. 그러면 에르도안 자신의 표를 깎는 일이 되잖아요. 지금 재선 투표 다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 협정에서 에르도안의 입김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에르도안의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끝났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회사가 무려 60% 정도나 되는 나라가 있다고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런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예. 이게 미국 전체의 60%는 아니고요. 한 회사가 4,500개 기업의 근로 형태를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 중에 약 58%가 재택과 출근을 이제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한 회사 직원들은요, 보통 뭐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뭐 2.5일, 뭐 이틀 조금 넘게 사무실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복구가 되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요. 하기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미국에서는 좀 정착이 되는 단계다. 이제 이게 아주 표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한 회사 비중을 또 봤더니 3개월 전은 49%였는데 현재 오히려 42%로 줄었다 그래요. 예. 지금 미국은 근로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쓸 사람도 부족한데 괜히 사무실 근무 강요했을 때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회사들의 우려가 반영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보니까요. 요즘 학생들이 어느 회사 구직 지원할 때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물어보는 게 그 회사는 재택근무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마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 대목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입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다뤄봤죠. 그런데 이 노래가 94년도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예전에도 누구를 만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